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개혁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특집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의 성과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여의도에서 맹활약 중인 정무위 국회의원 3분을 모시고 관련된 내용 토론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죠. 먼저 경영학회의 대부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은열입니다. 휴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많이 타셨어요? 공개하기 어려운 데 갔다 와서 잘 말 못해요. 왜 말 못해서 아이슬란드 갔다 오셨잖아요.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네. 국회의원 월급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데 갔다 와서 혹시 네. 또. 아, 그래요? 사모님이랑 갔다 오시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부럽습니다. 예, 네. 대통령도 지금 휴가 많이 가자고 본인도 지금 평창으로 휴가 갔다 오셨는데. 국내에서 소비를 하지 왜 해외 나가서 소비하느냐고 또 뭐라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에 나가면 비행기도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오는 거고. 피네어 타고 갔다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비용이 워낙 싸서. 알뜰하게 갔다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전문가, 경제 전문가는 나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석 의원은 네. 주로 어디로 다녔습니까? 저는 주말에 평창 다녀왔습니다. 평창이요? 예, 날씨가 안 좋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신 겁니까? 뭐 기원도 하고 가서 잘 되고 있나 봤는데 아직도 어수선해요. 아, 그래요? 예, 길도 아직 포장도 안 됐고. 예. 근데 잘 돼야죠. 아직도 여당 국회의원이신지 알고. 아, 그렇구나 참. 좀 야당 국회의원이시라는 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잘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개혁의 젊은 기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저희 이제 보도국에다가 TV를 다 틀어놓는데 예. 국회 방송에서 방금 전까지 질의하시더니 지금 여기에 나와서 토론하고 계십니다. 질의할 차례가 됐는데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질의는 서면 질의로 그래요? 예, 보좌진에게 넘기고 예, 그러고 불이 났게 왔습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가 열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아마 거의 끝날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예, 네.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정무위원회 그 전체 회의가 열려서 네.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그 장관들 모시고 지금 막 질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저희 지금 생업을 제끼고 토론을 나오신 국회의원 3분과 지금 토론 관련된 내용 문재인 정부 100일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 보고회라는 것도 했었죠. 자, 최은열 의원. 여당 국회의원이시니까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정부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와 국민보고회. 국민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소통한다는 의미는 참 좋은데 네? 기자간담회도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좀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보고대는 그런대로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반영할 이슈를 제기한 그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 갖는다는 게 역대 어느 정부도 해보지 못한 국민과의 소통의 하나의 일면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정표가 세워졌다. 자,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이배 의원. 그 기자회견은 제가 이제 좀 다 봤습니다. 거의 내용들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알맹이가 없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된 내용들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렇죠.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생각나시는 것들 이렇게 정리된 것들만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네. 밖에서 이제 이 일이 있어서 근데 언뜻 지나가다가 TV 화면을 봤는데 그 영부인께서 같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 객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대체 저건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갑자기 대통령이 영부인과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를 했지. 분명히 뭔가 인수위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국정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뤄진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저렇게 영부인까지 나오셔서 저렇게 하고 있나 하면서 좀 너무 모양이 치우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은 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적을 했다. 네. 김정수 의원께서는 어떠셨어요? 뭐 점수 매길 게 없죠. 왜냐하면 그냥 뭘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제 100일 됐잖아요.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허니문 피리어드죠. 그러니까 온갖 청사진 다 얘기하면 그거야 정말 말만 들어도 배부르죠. 그러니까 점수 매기라면 점수 매길 답안지가 아직 없고 네. 이제 뭘 하겠다는 이 의도만 했으니까 그 의도야 좋죠.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만 이제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좀 두고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이제 이미지 보여주기 좀 치중한 어떤 뭐 뒤에 뭐 유능한 PD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미지. 네. 왜요? 의원님도 이미지 좋으시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이미지 엄청 좋으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요? 예.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을 모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뭐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경제 대통령을 다 표방을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경제 문제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시죠? 잘 몰라요. 뭐 동료 의원들 보시면 알잖아요. 잘 몰라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경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법안을 발의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이제 인터뷰하면 좋으니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루 저희가 차에 타서 카메라랑 같이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다급하게 보좌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영감님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지금 현직인데 말할 수가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뭔가 로직으로 풀어내는 그 시각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세 분도 정말 저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오늘 난타전을 부탁드립니다. 화기애애하게 해야지 왜 난타전을. 그렇죠. 세 분 뭐 굉장히 여러 번 호흡을 맞추신 분들 아니에요?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제가 작년 최은열로? 1월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방송을 트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토론자들 한 4명인가 5명하고 아무런 저 배석자 없이 2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네.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지도자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아무 격식 없이 자주 언론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도 설명하고 문제가 뭐고 앞으로 하는 해법이 뭔지 이런 걸 자꾸 하는 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간담회나 국민보고에는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이제 최 말씀드렸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소통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불통 대통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미지가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시민들의 촛불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게 또 소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물론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쇼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소통하려는 노력은 일단 이제 굉장히 높게 사야 되는 건 맞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평가들 중에서 가장 후한 평가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모습이 좋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김종석입니다. 김종석. 아니 그걸 높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아니 전 당연한 대통령이 건데. 와이셔츠 바람에 커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 감동했다. 네. 저 매일 해요 보좌관들하고. 아니 그거는 네. 어느 회사 저기 사장님들 하는 거고. 네. 전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는
정권 초기라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주면 이게 나중에 임기 후반 가서 부담됩니다. 이게 신기루일 수가 있어요. 내 야당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히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학자로서 국내에 많은 사례를 봤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지금 취임 초라 뭐 당연히 그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우리의 실력 이상의 기대치를 주면 오히려 나중에 국민들한테 더 큰 실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차 선거 때는 공약이고 뭐 약속이지만 이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현실화해야 된다. 최은열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증세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증세. 지금 뭐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그러면 증세를 조금 더 지금은 뭐 핀셋 뭐 핀포인트 증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형태인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나 네.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럼요. 국가가 굴러만 갈 수 있다면. 근데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또 이제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이 증세 이 얘기 나올 때 어차피 지금 정권 초기니까 인기가 좋잖아요. 이럴 때 어려운 문제를 던져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계속 주장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고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1원을 더 붙여서 2원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 내는 것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걸 계세주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5년만 있을 나라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가야 될 텐데 지속 가능한 어떤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법인세도 네. 초대기업에만 부과할 게 아니라 이런 계세주의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지금 최배원. 증세 논란이 이제 막 붙은 거는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선 때 2012년인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증세인데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거는 증세가 아니고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만 증세인 것처럼 그렇죠. 이상한 네. 그 단어를 이렇게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졌는데 네. 근데 뭐 그거를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증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뭐 명목세율이 올랐던 간에 아니면 다른 세액공제 같은 게 줄어들었건 간에 세금을 더 부담하면 그게 증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최은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면세점이 너무 이제 높아가지고 지금 국민의 네.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 내게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결국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 좀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통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솔직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 부담하자라는 거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솔직히 그거 자체가 증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마치 그건 증세가 아닌 양 또 얘기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제 그 감춤이죠. 네, 꼼수고. 그래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저희는 법인세율이 이제 2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3구간 됐다 이제 4구간으로 돼요. 점점 조세 체계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세율 체계가 복잡해지고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 자기 스스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좀 던져주면 되게 솔직하고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회피하고 문제는 큰 것들은 회피하고
이제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미룬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정수? 미루고 있는지 뭐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증세는 자살골이에요. 자해행위지. 왜냐하면 그거는 총량적으로 어쨌든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 위축 효과가 있어요. 소득세든 네. 뭐 법인세든 재산세든 아무래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증세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복지 재원의 확충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라리 경제 파위를 키우면 지금의 세금 구조를 가지고도 세수 늘어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1980년대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쫙 해왔는데 네. 세금 그렇게 안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세금이 막 거치니까 복지 재원 다 됐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178조인가 무슨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분석이 없었어요. 그냥 세금부터 국리만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기서 어디 쓰겠다는 거에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집권자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 국민들이 애써서 모은 재산이고 네. 돈인데 이거를 마치 무슨 지배자가 된 양 선거 때는 그냥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조아리다가 네. 딱 빠지 달자마자 세금 거둘 국민부터 하는 거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최원율은?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뭐 도로도 이렇게 4차선 도로 내주고 하는 거 다 국민 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유지하려면 정비 지출이 필요한 거고 네. 정부 지출이라는 게 바로 세금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이가 커지면 거기서 이제 세수도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요. 네. 근데 지난 두 정부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을 보면 파이는 커지지도 않고 감세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파이를 키우려고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총선 때부터 이건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감세를 하면 우리가 기대한 효과라는 건 투자가 늘어나서 고용도 확대되고 네. 또 그러한 그 경제 성장의 결과가 국민들한테 배분이 돼서 국민 전체의 삶이 좋아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삶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성장의 목표인데 네. 성장률은 1년에 2 내지 3% 성장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더 나빠졌다.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자는 게 제가 작년에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한 2천억 이상 법인세 그 기업들한테 세금 내 25%로 환원하는 거는 작년에 제가 정책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축소된 겁니다. 저는 500억 구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2천억 구간으로 늘어나가지고 해당되는 기업이 한 119개 정도. 그리고 이제 개인의 경우라도 이제 슈퍼리치에 대해서 약간 뭐 더 올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뭐 차별적 또 징벌적 증세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대로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부자들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정책을 하니까 인기는 더 올라가는 거기에 효과가 해당되는 사람은 5억 이상인 소득자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전체 국민이. 9만 명에 9만 명. 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은 다 박수 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너무나 이제 그런 어떤 여론 지지율에 가지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론 지지율로 보면 높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 차별적 증세라는 게.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도 기꺼이 세금 내겠는데 기분 좋게 해주면 세금 내겠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 사회는 보면 돈이 좀 있으면 그거를 무슨 정상적으로 번 돈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세금 내면서 기분 나쁜 게 그게 더 나쁘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좀 기분 좋게 세금을 내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이 사회가 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거를 본인이 좀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증세 문제,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이 논쟁이라는 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8조의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78조 원에 대해서 지금 증세를 한다는 부분이 솔직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8조 중에서 뭐 기존에 그 정부가 지출하는 것들을 아껴가지고 얼마를 아껴서 마련하고 또 뭐는 또 어떻게 해서 마련하고 하면서 증세로 마련한다라고 한 내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현실성으로 다른 것으로 그 마련한다는 것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말 바꿔지지 않겠냐라는 지금 이제 그 다들 이렇게 불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눈길을 보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아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고 아니 뭐 정권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그러면 더 솔직하게 돈도 이렇게 해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거는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증세도 나중에 가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또 국민들한테 약간 뒤통수 때리는 느낌? 그렇게 이제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에서 좀 더 솔직해지자라는 부분. 물론 이제 김종석 의원님은 아예 세금 내는 거 걷는 거 자체가 이제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경기 좋을 때는 걷어도 좋은데 걷어도 돼요? 지금 증세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큰 그림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지금같이 지지율 높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받쳐줄 거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유성 의원님은 세금 내려가면 안 받쳐줄 거다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면 증세 얘기하게 해서 빨리 정권 인기 잃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고 네. 178조 처음 들고 나왔잖아요. 네, 김병석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60조는 전 정부에서 넘어온 2월금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한테도 크레딧을 줘야 돼요. 그 알뜰을 살리면서 60조 남은 것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31조 또 쓰는데 그 중에 또 20조 기금 중에 10조 갖다 쓰겠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아픈 거 덜 병원 가가지고 쌓아놓은 기금 또 5년 동안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모자라면 건강보험료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국민들 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도 세금이죠. 담배세도 세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부자 증세라고 해가지고 세수비가 5조 5천억이에요. 그거 178조 5년 동안 해봐야 20 몇 조 되는데 178조에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수지가 잘 정확히 안 맞고요. 60조 전 정부에서 넘어온 거, 그다음에 정부 지출 삭감하는 거 뭐 60 몇 조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앞에 정부에서도 왜 지하경제 양성화 무슨 뭐 지출 구조 조정해서 뭐 거창하게 했지만 그 제대로 결국에 잘 안 됐거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뭐 어느 정부나 다 그랬어요. 일단 해보자 하면서 해보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이 178조의 과잉 거기다 31조 건강보험 더해서 200조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지출을 좀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뭐부터 필요한지 우리 3당 후보들이 합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재원 마련할 거를 증세로 할지 다른 걸 돌려막을지 의논을 하는 게 국정의 원칙이지. 그냥 무조건 너 부자니까 돈 내라 5조 5천억 또 이제 앞으로 어디서 돈 더 뭐 건강보험료 더 내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제 178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책임져야지 뭐 다른데 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달할 거냐? 네. 내용을 보면 이제 한 95조 정도는 이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아까 지하경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대로 지하경제를 제대로 좀 양성화하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네. 한 1년 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지하경제 양성과도 없애버렸습니다. 의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네. 계속 가야지요. 그러니까 지하경제 부분도 좀 양성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네. 우리 예산이 414조 정도 되는데 네. 이 국방비 문제, 복지비 지출 문제, R&D 투자 비용 이것만 좀 효율성을 높이면 10% 정도는 저는 세이브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련하면 4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정부 예산에서 결산할 때 보니까 네. 뭐 예산 편성해놓고 불용액 쓰지 않고 남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좀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 새로운 정부 그걸 먼저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없이 뭐 이제 세수를 통해서 조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도 이제 100대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려면 보니까 이 법안을 한 500개가 통과돼야 됩니다. 와.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법안 하나 통과하기도 우리 힘든데 민주당 500개 내야 국회의원 돼요. 수가 120명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이 두 분들의 당의 협조가 없으면 네.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여야 협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아무리 네. 우리가 뭐 올리고 싶다든지 뭐 올리기 싫다든지 하더라도 이 협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이 목표를 달성하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제 한 107석 된 거잖아요. 네, 107석이에요. 107석인데 벼랑간 증세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담배세 본인들이 올렸던 담배세 내리자고 네. 예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셨잖아요. 아니요,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거, 담배세 예. 사실은 일종의 준 파퓰리즘인데요. 네. 예, 사실은 담배세를 지난 정부에 올릴 때는 좀 담배 소비가 줄고 뭐 일석이조로 세수도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 걷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수는 늘었는데 담배 소비가 안 줄어서 이거는 좀 당초 계획과 다르니까 수정하겠다 일종의 그런 개선이죠. 예. 오히려 우리 한국당은 제가 너무 훅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쭤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석 의원 말씀은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 모 씨가 하는 얘기는 그건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에 그냥 뭐 찬물 끼얹는 예. 걸 위해서 담배세를 내리자는 거지. 네. 우리 김종석 의원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우리는 감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잖아요. 유류세하고 자동차세. 예. 저희가 우리는 이게 보수 정당이니까 우리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걸 어디다 쓸까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류세나 이런 걸 감세를 해서 국민들 손에 저희 지금 제안은 한 9조 정도가 국민 손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9조 정도를 국민들 주머니에 태워드리면 국민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가 더 잘 알죠. 정부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조 원 덜 걷어갈 테니 국민들이 좀 원하는데 학원비가 됐든 자동차비가 됐든 전기료가 됐든 원하는 데 쓰십시오. 네. 전 이게 국민 행복이고 이게 내수 진작이라고 보는 거죠. 여당일 때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증세 안 했어요. 담배세 올릴 때는 제일 뭐 한 게 그 당시에 네. 정책위 부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증세냐 아니냐 물으니까 증세는 증세인데 본격적인 증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민들 호도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금연 로비도 굉장히 네. 세요 우리나라에. 아 그렇죠. 그래 전 국민의 뭐 80% 이상이 금연이니까 그래서 금연 로비의 압력도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한국당의 결론은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이렇게 서민들 주머니 터는 건 좀 하지 말자라는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취지다. 자 증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부동산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최배 의원.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관련해서 카드가 내 주머니에 더 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파리 대책 또 그렇고요. 일단 지금 파리 대책 내고 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뭐 가격 상승세의 꺾임 이거는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과연 장기적으로 갈지 뭐 일단 급냉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하여튼 뭐 거래 자체가 이제 지금 좀 막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그 싸늘함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 뭐 투기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에 거품이 꼈다. 이거는 뭐 진단은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노무현 정권 때 정부 때도 이게 계속 부동산 정책을 찔끔 내다 보면 계속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하면서 또 엇나가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예 단박에 처음부터 좀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고 한 것들이 이제 아마 강력한 걸 건데 그걸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보유세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보유세는 또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 네. 이런 게 가장 강력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비치고 일단 지금 맛보기를 하나 보여준 건데
이것 때문에 일단 부동산은 급냉을 하긴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6월 달에 딱 내자마자 그 조금 급냉하다가 바로 가면서 갭 투자라는 게 막 활성화돼 가지고 6.29 대책. 네, 6.29 대책 이후에 오히려 그 투기 수요가 더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와서 지금 이제 파리 대책까지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찔끔찔끔 내면은 결국 시장이 여기에 또 적응을 하면서 자꾸 엇나가거든요. 그래서 편법이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거면 아예 그냥 빨리 딱 처음부터 내서 네. 그 확실하게 투기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막는 그런 조치는 확실히 그 서민들의 주택 안정에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건 세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석 의원께서는 네. 바로 지금까지 여당 의원이셨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여러 검토를 아니에요.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부추겼죠.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례적으로 네. 부동산은 안정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제일 좀 심심했었어요. 뭐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갑자기 이유 없이 부동산이 불안해졌죠. 네. 제가 사실은 강남의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노무현 정권 2.0이 온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재미 봤다. 네. 이거 온다. 선취매 일종의 가격 상승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정보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형성이 돼 버린 거예요. 정권 교체와 함께. 그러니까 이 심리전을 벌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회복세였어요. 에다가 저금리가 유지되니까 유동성이 과잉이 된 거죠. 저금리 상태에서 돈 들은 사람들이 이게 정기예금도 안 되고 하니까 주식 막 올라갔죠. 그리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현상을 잘못 보니까 처방이 잘못 나온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기대 심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배경이 된 건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행정력으로 시장을 죽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죽죠.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시장을 죽여버렸거든요. 차라리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나 주거 안정에 신경 쓰고 돈 많이 굴리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 상관 안 하면 돼요. 다만 거기서 과도한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투기소득을 환수하면 되지 왜 정부가 압구정동의 큰 평수까지 가격을 신경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유세는 좀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당 지도부는 안 좋아하겠지만 그게 지금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카드인데. 근데 이거 보세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십니다. 네. 접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를 한번 보세요. 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죠?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갖고 있지도 마라.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이거야말로 가렴주구지. 그러면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은 입구를 터주던가. 지금 우리 거래세는 또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보유세는 낮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림이 잘못돼 있어요. 네. 미국은 보유세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세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부동산 뭐 선진국 보면 거래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낮고 거래는 원활하게 해주되 그 대신에 이제 보유세는 굉장히 현실화해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거래세가 높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예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0이나 70 먹은 분들께서 재산이라고 우리나라는 대개 부동산이 70~80% 되지 않아요. 강남의 아파트 한 60몇 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거의 재산의 전부인 분들도 다른 소득도 있죠.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30평대로 낮춰서 가고 그 차액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상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거 팔고 30평대로 가면은 양도소득세율이 높아가지고 평수만 낮아집니다. 몸에 떨어진 건 네. 없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거의 없애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 그래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지금 뭐 한 10억 주고 샀는데 갑자기 15억으로 올랐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노력의 대가는 아니잖아요.
그 차액 5억에 대해서는 아니 현재 시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보유세를 더 강화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부동산에 오른 것이 나한테 반드시 유쾌한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보유세 부담이 낮으니까 사회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문제다 하지만 네. 사실은 자기 본심에서는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김상곤 부총리가 집 두 채로 뭐 한 20억 차액을 거뒀다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김명석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건데 네, 부동산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 월급을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해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뭐 적금을 들거나 예금하거나 또는 뭐 이제 펀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목돈이 쌓이면 그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 투자 그렇죠. 그 대안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에 결국은 돈을 넣는 사람들은 상당한 목돈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자 대안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투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1세대가 1주택 갖는 거는 뭐 지금도 이제 거래세가 없으니까 그거는 오케이. 근데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거래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는 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세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물론 또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유세, 그러니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면 결국은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유세가 올라갔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부동산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장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투기 소유를 막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카드 그 보유세 빨리 저는 좀 꺼내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근데 보유세를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게 주로 이제 세제 측면에서만 네? 얘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정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 뭐 한두 차례 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보면은 과거엔 70년대 80년대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을 부추기면 또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선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아직도 유효한 줄 알고 그런 정책을 좀 폈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여러 이번에 대책에도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했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금융 부분에는 지금 거의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뒤따라줘야 종합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 과잉 또는 저금리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 거래를 쥐어짜면 결국 그 투기적으로 설정 안 된 데가 지금 튀잖아요. 그렇죠. 이미 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따라가서 막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투자 수단, 예를 들면 주식이나 다른 쪽에 또 튈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주식을 사야 되나?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 흡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멈칫했지만요. 지금 이게 부동산 문제를 마치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다라는 현실 진단부터가 잘못됐고 그래서 처방이 잘못 나왔다. 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 풍선 효과가 좀 있으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전국이 다 값이 다 따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지금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뭐 세종이나 뭐 강남이나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사고 집을 산다고 그래서 차라리 좀 풍선 효과가 좀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네. 전 국민의 이제 그 주거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나마 지방은 좀 지방 집값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그쪽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둬도 그 가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그게가 지금 심각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김정수 의원께서 이제 다가구 주택자에 대한 이제 출발이 잘못했다고 하는 분명히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금리는 워낙 낮으니까 네.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럼 돈 좀 있는 분들이 몇 채를 사고 그걸 전세 주면 또 한두 채 살 수 있는 돈이 또 생겨요. 그거 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어떤 분은 강남에 70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격 올리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그 금리도 낮지. 그러니까 파이낸셜 코스트도 부담이 안 되지. 돈은 또 주변에 많이 있지 하다 보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일가구 2주택 네.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까지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은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갭 투자라는 최은열. 형태로 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아니 거죠. 30대 초반인 사람도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도 있어요. 네. 전세 끼고 사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돈이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예, 금리가 낮아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중의 유동성이 하여튼 부동산으로 오지 않고 네. 이제 금융시장으로 가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풍선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생산적인 곳으로. 예, 이 부동산의 어떤 그 단지 집값만 높이고 그 국민들의 주거비만 올리는 그런 비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 김정수 의원.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과학이나 증거에 기반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도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이게 듣기로는 강남의 일부 지역에 고급 아파트들 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서민들의 아파트나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과학적 그 근거는 비교적 약하대요,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만 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든 서로 투기를 해서 값을 2배로 올리든 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만 적정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정부가 거기까지 나서 가지고 무슨 로빈훈 역할을 하냐 이거죠. 우리 김 의원이 직접 경험을 안 해봐서 최은열 그러시는데요. 저는 실제 경험을 했는데 네. 우리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억 5천 정도 전세를 하나 얻어줬거든요. 네. 2년 후 되니까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2억 5천이면 뭐 한 3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이 하면 5억 5천만 3천만 원 달러. 5억 3천. 5억 3천이요? 야, 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걸 무슨 직접 집이길래. 경험해보는 월급쟁이들이라든지 네. 이 서민들은 눈이 뒤집힙니다. 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경험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지역이 이제 일반적인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주거비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2억 5천짜리를 5억 3천 달러면 이건 살인적인데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만 딱 떼어놓고 네. 그들만의 리그만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그렇죠. 사구 효과가 돼서 그렇지 그렇죠. 글쎄 않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주택 전문가들한테 네, 계량 김정수. 경제학자들한테 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아 않다는 근데 게 김종석 의원께서는 이 아니, 저하고 학자신데 그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이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 맨큐의 경제학 같이 번역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예, 그런데- 저는 부동산 업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투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투기 수요를 잡는 방법은 투기 수요를 잡는 방법으로 가야지 아. 부동산 거래를 가지고 잡는다는 건 제가 볼 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재인 제 생각이에요. 정부가 보유세 꺼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아 뭐 김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금 얘기하면 바로 인기 떨어져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빨리 올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다고 정권 생각합니다. 교체도 참 좋지만 네. 그 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세금 증세에 반대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 아니, 그럼요. 보유세는 뭐 일단 우리 김종석 의원님도 찬성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예요? 보유세. 아 보유세? 네. 아 적절히 조금만. 굉장히 지금 당 지도부가 싫어하는 멘트를 하시고 물타기라고 계십니다. 아니 왜냐면 그건 나도 해당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보유세는 왜 안 꺼낸다고 보세요? 아마 최은열 의원. 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다른 되는 거 방법이 아니에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이 우리 정부나 여당이 더 과감하게 할 여건 같아요. 자꾸 이제 야당에서 하는 얘기가
중복지, 중부담 네. 이 얘기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올리지 왜 세금을 안 올리고 부자 증세만 하고 대기업만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편적 증세 하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좋은 타이밍에 딱 해서 가면 좋을 텐데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니 나도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에 예, 관해서 김정석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 보니까 아직도 뭐 정치인인데 논문도 아직도 여자 제가 읽고 있어요? 아니 일부러 좀 자랑 좀 하려고 논문 읽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거를 상상 초월입니다. 이게 두 분 다 또 네. 다 저명하신 경제학자시니까 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저 보편 복지와 보편 증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 복지와 선별 증세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별 증세 구도잖아요. 절반의 근로소득자가 세금 안 내고 아주 집중돼 있는데 세금 부담이 예. 복지는 보편으로 하자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편 복지한다고 그러고선 부자만 쥐어짰는데 겨우 5조 5천억 껐잖아요. 예. 지금 필요한 건 200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보편 복지를 하려면 보편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세제를 가지고 하려면 가난한 사람부터 돕는. 진짜 그래서 우리 보수 정부가 그동안 계속 선별 복지, 네. 빈곤 퇴치,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이게 우리의 정강이었던 거죠. 야, 이게 제가 귀가 팔랑귀라서 그런지 몰라도 콩 트럼프가 얘기할 때는 왜 좀 승질부터 났는데 김정석 의원께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경청하게 아니 됩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도 점점 홍 대표 닮아간다고. 근데 아니 너무 합리적으로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김정석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거 누가 쓴 논문이 그렇다는 네. 거예요. 제가 아니고. 아니 근데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이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 굳이 그렇죠. 논문을 보지 않아도.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편복지를 하려면 좀 더 솔직하게 글쎄. 예, 증세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정말 자기 공약을 좀 이렇게 대통령이 현실화해가지고 네. 여기선까지는 하겠다. 지금 이 정도 우리 수준이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왁구가 안 맞는 거 서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예, 최원 여러분. 이런 이제 보이스가 약간 소수입니다. 저 여당 속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네. 성공을 하려면 그분들이 하는 게 신은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하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럼 지적을 하고 해법을 찾아주는 게 성공을 위한 길이어서 여당 내에도 적정한 야당은 필요하다. 여당 내 야당은. 그 역할을 제가 자임을 하고 있죠. 야, 우리 한국당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왜 그러시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당에 계시면 저희 야당하기 야당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 야당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 야당이 힘듭니까? 아니 그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듣기는 엄청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네. 얘기만 해주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안 좋은 얘기를 야당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계속 인기 떨어지고 여당은 계속 인기 올라가고 포퓰리즘 정책은 점점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더욱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5년 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예,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요번에 그 저희가 전문가들이 몇 사례 분석을 해보니까 178조에다 30조 건강해서 200조 정도 이제 왕창 나가잖아요. 네. 국민들이 좋죠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몇 년 앞당겨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노인 요양보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복지 기금들이 빠르면 15년 늦어도 20년 내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번 정부의 발표 네.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미래 세대가 아니고요. 지금 45세 이하의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 5년 때문에 자기의 노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45세 미만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45세 미만입니까? 네. 이 국장님 저는 아니네요. 저는 해당되는데요.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이라는 게 항상 가정이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서 우리 김종석 의원이 보시는 논문의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쪽에서 분석한 논문의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고 점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특집 하이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